농지에 관한 조항으로 이해되지만 오늘날 현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사회를 지금 봉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부정한 갑을계약, 소작계약, 독점적 하청계약 등은 철저히 배척되고 금지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조항이 이제 안고 있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봉건사회를 개인거래 분배, 계약사회, 또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형성된 사회, 자유를 기본으로 형성된 지배체제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할 때는 오늘날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유방임주의, 또 신자유주의 뭐 등등의 어떤 이론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논의된단 말이에요. 각자 국민이 자유로우니까 각자 자유로운 계약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정의 질서를, 다시 말해서 분배 질서를 형성하게 되면은 사회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의들이 이제 기본적인 논의인데, 그 논의를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자유주의 자체는 개개인들이 주체성을 갖고 또 자유를 향유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봉건사회가 얘기하듯이 그 자유로운 계약이 자칫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간을 말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제 얘기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럼 봉건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다가 어떤 근거가 자유로운 계약이 사람을 말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걸 한번 좀 봐야 되죠. 지금 쭉 생각한 논의한 거를 쭉 보게 되면은 생산수단의 독점이었죠. 시장의 독점이었어요.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생산수단은 토지였는데, 그다음에 생산수단이 없는, 토지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그 독점 시장을 벗어날 수도 없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불공정한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의미하는 계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계약 관계가 오래 지속되니까 결국 신분관계로 갔다라는 게 이제 봉건사회의 어떤 기본 틀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우리 사회의 생산수단은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고, 그것을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 그 독점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대자본가 또 대주주들이 우리의 사회의 어떤 자본과 토지를 어느 정도 독점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사회 국민 전체는, 주권자 국민으로서는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독점력은 일반 국민에게 소작계약, 또 하청계약,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자칫 지배 예속 관계로다 만들고 주종 관계로 만드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경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봉건사회에 대한 이해가 과거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현재에 갖는 사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선생님은 보는 거예요. 봉건사회의 어떤 해악은 단순히 이렇게 영주와 이제 지주, 그리고 그들에 대응되는 농노와 농민의 어떤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는 거를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어떤 그 봉건사회의 폐해는 이제 외세가 침략했을 때 또 더 큰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봉건화됐다는 건 뭘 뜻해요? 몇몇의 어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국가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서민 대중들, 농민, 농노들은 어떤 국가 질서에서 주체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 이제 외국 세력이 이 봉건 사회를 갖다가 이제 침범할 때 어떻게 침범하느냐? 몇몇 봉건 사회의 독점 세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은 그 국가 사회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외세가 국가의 어떤 그 독점 세력을 갖다가 장악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가가 이제 외세에 넘어갈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되면 서민 대중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뺏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게다가 이럴 때 외세가 또 봉건 사회를 갖다 침입할 때, 봉건 체제를 침범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미 그 봉건 체제 속에서는 지배 계급과 그다음에 피지배 국민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내부적으로 갈려 있으니까 외국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 두 세력을 이간질해서 보다 쉽게 국가를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재희 정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구한 말에 대한제국을 식민지할 때의 과정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는가? 공식적인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대한제국의 봉건 세력을 장악해서 그것으로서 대한제국을 합병했다 이렇게 보면 딱 맞거든요. 서민 대중이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이제 나라는 일제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일 의병이 이제 있을 거죠. 나라가 뺏기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항일 의병이 이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봉기했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일본군한테만 전쟁을 치른 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대한제국의 관군하고도 한일 의병들이 싸웠어야 됐단 말이에요. 왜냐? 당시 조선의 봉건 지배 세력이 자신의 사회적 독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 지배에 협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 봉건 지배의 어떤 그 세력으로 변신해 버렸단 말이에요. 국가의 관군과 그다음에 항일 의병이 합쳐서 일본군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 당시 상황으로서는 지 힘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관군이 오히려 의병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시 서민 대중들은 대한제국 봉건 귀족이 일본 제국 봉건 귀족으로 변신하는 어떤 후한무치의 현실을 눈뜨고 보고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피눈물을 흘렸어야 되죠. 서민 대중들은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도 국가의 주권자 주인의 노릇이 아니고 객체 피지배자로서 어떤 취급당하는 어떤 수모를 겪어야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봉건 사회의 어떤 그 역사적 경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헌법에 큰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농지를 분배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재헌헌법에 있었고 오늘날에는 121조에 남아있는 조항 하나 있죠.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로 이제 축소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의미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재헌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농경사였으니까 이 조항이 농지에 관한 조항으로 이해되지만 오늘날 현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사회를 지금 봉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부정한 가불계약, 소작계약, 독점적 하청계약 등은 철저히 배척되고 금지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조항이 이제 안고 있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거에 관해서 119조 1항 2항을 통해서 우리 헌법조항에서 당연히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조항들 119조 2항 이후의 조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우리의 어떤 그 자유주의 또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파악해서 그거 계약에 의한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람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